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내비게이션과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 아키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자동차를 샀네. 이츠키는 운전석에서 올려다보며 아키에게 대답했다. 물론 중고차지만. 아냐, 괜찮은걸. 멋있어. 그렇지. 이걸로 내 친구인 미유키네 집으로 가서 세 명이 같이 드라이브하자. 아키는 대단히 기뻐하며 차 주위를 빙빙 돌며 뛰다가 조수석에 뛰듯이 올라탔다. 내비게이션도 달려있네. 요즘에는 중고차라도 다들 내비게이션은 달려있거든. 굉장하다. 그것보다 어서 미유키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쳐야지. 그래, 지금 전화해볼게. 아키는 휴대폰을 꺼내서 미유키에게 전화했다. 아키가 주소를 큰 소리로 말했고 이츠키가 그것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전자음이 울리고 딱딱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사실 미유키네 집은 가본 적 없었잖아. 이거 정말로 편리하네. 그래, 그럼 가볼까. 두 사람을 태운 차는 국도의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7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새 길로 가는 루트입니다.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내비게이터를 따라서 가는 차는 어느새 거리를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상하네. 미유키네 집이 이런 산속이었나? 괜찮아. 주소는 확실하니까. 이거 점점 어두워지네. 밤에 드라이브가 멋진 거니까 잠들지 말라고. 미유키한테 다시 전화해볼게. 아키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미유키에게 전화해봤지만 역시나 같은 대답만이 돌아왔다. 역시 주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럼 곧 도착하겠지. 새 길로 가는 루트입니다. 딱딱한 여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차 내에 퍼졌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는 이만큼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산길을 지나가는 것 때문에 무서움이 더해지는 것인가? 아키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기, 이츠키. 차 좀 잠깐 세워봐. 왜 그러는데? 멀미야? 아니, 뭐랄까 숨 쉬는 게 힘들어. 창문이라도 열까? 그것보다 차 세워. 그렇지만 이제 곧인데.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절대로 이 길은 아니야. 목적지까지 700m 남았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이 내비게이터가 소리를 냈다. 거봐, 이제 다 왔잖아. 제발, 정말로 기분 나빠. 부탁이니까 세워. 미유키네 집에서 쉬면 되잖아. 이제 다 왔는걸. 목적지까지 300m 남았습니다. 제발 진짜로 세워. 조금만 참아. 목적지까지 100m 남았습니다. 슬슬 보이는데. 웃기지 마. 이런 산속에 있을 리가 없어. 이 내비게이션 완전히 이상해. 어서 세워. 절규와 같이 아키가 외치고 이츠키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곧 도망치듯 차로부터 뛰어나온 아키는 괴로운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며 주위를 바라보았다. 산길이 앞으로 계속되었다. 그리고 도중에 길은 끊어져 있었다. 아키는 놀라서 차가 갈 뻔한 길로 가보았다. 거기에는 깊은 산골짜기가 파여 있고 아득히 아래에서 강이 흐르는 듯 굉음이 들려왔다. 그대로 나아갔다면 차 안에 탄 채 두 사람은 떨어져 버렸을 것이다. 아키는 공포에 휩싸여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이츠키가 운전하는 차가 돌진해 왔다. 아키의 몸은 인형처럼 골짜기의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운전석에 이츠키가 휴대폰을 귀에 댔다. 미유키, 끝났어. 이제 그쪽으로 갈게. 두 번째 이야기, 밤의 기억.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유독 몸이 약했습니다.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 미숙아의 기형까지 안고 태어나 오래 못 살 것이라는 어르신들 말씀에 출생신고 또한 2년이나 뒤로 미뤄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정말 아주 어렸을 적부터 종종 심한 가위와 더불어 헛것도 자주 보고는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몸의 허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존재하 겪었던 일인지는 모를 6살 때와 15살 때 겪었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제 기억에 처음 이사라는 것을 해본 경험은 제가 5살 내지 6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한 한옥식 다가구 주택으로 처음 이사하여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까지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추억이 가득하고 생각해보면 즐겁고 포근했던 곳인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사는 내내 10년 이상을 밤에는 하루도 편해본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사하던 날
첫날은 낯선 분위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쉽사리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겁이 많고 잘 놀라던 제 체질 덕에 부끄럽지만 저는 꽤 자라서까지 부모님들과 한 방을 썼습니다. 그날도 저는 왼편 제 옆에 저희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누워 잠을 청했는데 도무지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구가 살다 보니 대문이 있고 집집마다 개인용 출입문이 있으며 한옥집이다 보니 그 출입문들은 유리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만 해도 작은 출입문과 함께 작은 마루와 부엌이 있었고 출입문과 일직선으로 유리로 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 유리로 된 방문이 무서웠나 봅니다. 밤새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컴컴한 어둠 외에는 없었으니까요. 첫날에는 두려움이 더해 주무시고 계신 부모님들 옆에서 밤새 떨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문득 어두운 부엌 쪽에서 인기척과 함께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장히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아가야 잠깐만 나와봐. 언니가 선물 줄게. 아가야 잠깐만 이리 나와봐. 한참을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낭낭했으며 그 낭낭함이 오히려 더 두려움을 불러오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떨며 잠을 설치다 날이 밝자 잠에서 깨신 부모님께 간밤의 일을 말씀드리니 그냥 웃어넘기셨습니다. 이사 첫날이라 잠자리가 낯설어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했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매일 밤마다 지독한 악몽의 가위에 환청해 정말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날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날이 훤히 밝은 대낮에도 혼자서 잠만 잘라치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시간을 잘 넘겨 중학교에 입학하고 어느덧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3학년에 올라감과 거의 동시에 어머님께서 자궁암 말기 판단을 받으셔서 당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시던 아버님께서 집을 비우실 아치면 제가 어머니 간호를 해야 했기에 학교에도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저녁 내내 진통으로 고생하신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싱숭생숭해 한참을 잠자리에서 설치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잠결에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도 시끄러워 잠에서 깨어보니 한두 마리가 아닌 정말 저희 동네에 있는 개는 몽땅 다 짖는 것처럼 그 개 짖는 소리가 상당히 요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청각은 예민하던지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철길에서 울리는 기차 경적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들과 느낌이 하도 기묘하고 이상해 저 또한 잠을 깨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낯선 사람이 든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들어 더더욱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커다란 진돗개 한 마리가 출입문 쪽을 향해 낮게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윽고 인해 무언가 홀린 것처럼 쏜살같이 출입문 쪽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미친 듯이 저희 집 출입문을 두드렸습니다.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처음에는 인근에 사시던 고모님께서 또 고모부님과 싸우고 저희 집을 오신 게 아닌가 싶어 문을 열어드리려는 찰나 생각해보니 지금 시간은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화를 먼저 하셨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이 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렸을 적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얘야, 어서 문 열어 빨리 나와야 돼. 이번이 아니면 영영 다시는 기회 없단다. 오늘은 꼭 널 데리고 가야 돼. 얼른 우리와 함께 가자. 등에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나가볼 생각은커녕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떨고 있을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TV를 켜시면서 오늘따라 동네 개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한마디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심과 동시에 시끄럽게 짖던 개들의 소리는 점점 잠잠해지고 밖에서 절 부르던 소리와 문 두드리던 소리 또한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다만 저희 집개만 출입문을 향해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서 주무시러 가자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개 짖는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저를 부르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얘야, 어서 문 열어. 빨리 나와야 돼. 이번이 아니면 영영 다시는 기회 없단다. 오늘은 꼭 널 데리고 가야 돼. 지금 집에 있는 거 알아. 숨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동이 트고 날이 밝아 부모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까지 전 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간밤에 소동을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소리는 들었으나 다른 소리는 못 들었다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도 잠결에 와도 저희 집 개가 소란한 것 같아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 하시는 생각에 눈을 뜨셨던 것이라 하시며 다른 무언가가 있었냐고 외려 되물으셨습니다. 그 후에도 더 섬뜩하고 기묘한 일은 있었지만 이것은 적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그곳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는 동안 집터가 안 좋아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운명이고 팔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또한 자궁암으로 오래 앓으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 또한 지독한 불면증과 자주 크고 작은 병치레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저는 서대문 충정로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에는 그렇게 자주 눌리던 가위와 악몽도 거의 꾼 적이 없으며 혼자서는 낮에도 절대 잠을 못 자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 가득했던 유년 시절이었는데 유독 밤의 기억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목숨을 소중히 해라. 몇 년 전 섣달 금음날에 친구와 놀고 나서 새벽에 집에 돌아와 내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인가 하면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전신주나 벽에 여기저기에 목숨을 소중히 하자라던가 후회하지 않도록 같이 한지에 붓으로 쓴 글이 처덕처덕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누구 한 사람도 없는 데다 길에 여기저기에 피 같은 것이 흩날리고 있어서 어쩐지 기분 나쁜 꿈이네라고 생각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무렵 나는 어머니에게 깨워져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한 채 나에게 이 방에서 앞으로 자지 말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지금 위층에서 누가 죽은 것 같아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기분 나쁜 꿈을 꾼 이유는 그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 후 오세치 요리를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가 뛰어내려 자살한 것 같아라고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사람은 뛰어내린 다음 후회했던 것일까요? 네 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73년도 결혼하시던 해의 이야기니까 거의 40년 전쯤이 되네요. 아직 제 형이 태어나기 전이었다니까요. 외할아버지께선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제 외할머니는 상당히 여장부 같은 분이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외할머니께 고분고분 맞춰주면서 사셨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까지 살던 예전 집은 당시로서는 꽤 잘 진 마당이 넓은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정원도 있었고 마당엔 쇠석도 깔아놓고 했었던 기억이 선하네요. 집 대문은 마루를 기준으로 마당의 왼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면 작은 골목을 따라 뒷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뒷집에 살던 준석이네 가족 생각도 갑자기 나네요. 어머니의 원래 고향은 서울이셨는데 시골로 시집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랍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어머니가 그 소리에 먼저 깨셔서 좀 불안한 마음에 누굴까 하고 있는데 희미하게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러더니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근데 그 순간 바로 외할아버지 목소리라고 직감하셨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며 나가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말리셨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갑자기 잘 주무시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버지가 오셨다며 딸 사는 거 보러 오신 거라고 울면서 나가려 하셨답니다. 그 순간엔 아버지는 만약 지금 집사람이 나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강하게 제압하셨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한참을 우시다가 겨우 진정하셔서 주무시고 아버지는 안방등을 켜놓고 날을 새셨다고 합니다. 날이 밝아 아버지께서 나가보니 누가 왔다 가거나 대문을 열었다거나 하는 흔적은 없어서 안심하셨다고 하네요. 그날 아침 일찍 준석이네 어머니가 집에 오셨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보다 1년 먼저 결혼한 새댁이셨습니다. 준석이네와는 앞뒤로 붙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서로 많이 놀러 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레 하시는 말씀이 어제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그 말에 어머니는 또 한 번 대성통곡을 하셨고 아버지도 너무 놀라서 한참을 멍하니 계셨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어머니도 환갑을 훌쩍 넘기셨지만 아직도 그날 외할아버지가 저쪽 세상에서 하루 휴가를 받아서 딸 사는 거 보고 싶어 오신 거라고 믿으시면서 뭉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나 죽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오시리라 믿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의 소박하면서도 불가능한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은 저희에겐 좋은 날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들이 두렵습니다. 5번째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들. 캐나다의 엘버트주에 살고 있던 락 피셔맨 씨는 생애 어패류를 먹지 않았다. 그는 날 생선은 물론 굴소스를 조금이라도 사용한 요리면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구토를 해서 슈퍼의 물고기 판매장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그런 그는 43세 때 갑자기 입에서 8리터의 물과 20마리에 가까운 작은 물고기 그리고 7개의 조개를 토해내 죽었다. 해부한 의사에 의하면 그의 위에는 무수한 상처와 같은 궤양이 있었다고 한다. 시즈오카에 사는 노파는 삼색털 고양이 할머니라고 불리고 있다. 유년 시절부터 잠시도 빠뜨리지 않고 고양이를 계속 기르고 있고 그 고양이가 모두 삼색털 고양이이기 때문이다. 왜 반드시 삼색인가라고 물으면 삼색 고양이가 죽으면 반드시 새로운 삼색 고양이가 온다고 한다. 고양이의 사이는 여러 가지이고 병이거나 교통사고이기도 했지만 죽음 며칠 후에는 반드시 삼색털의 새끼 고양이가 온다. 어느 부부가 집을 신축했다. 방범을 위해 현관에는 자동 잠금 장치나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다. 어느 날 밤 급 브레이크와 무엇인가가 치여서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방범 카메라에 뺑소니의 현장이 찍혀 있었다. 당황해서 도우러 가는 남편. 하지만 밖에 나오니 도망치는 차도 튕겨진 인물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자 집안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아내가 외쳤다. 그 사람 일어나서 그쪽 향하고 있어. 괜찮아. 1981년 후쿠시마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안에 창이란 창이 하룻밤 새 새까맣게 전부 칠해지는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창은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으며 무려 손바닥으로 칠했다고 한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전대미문의 기묘한 사건은 지금도 미해결인 채 남아있다. 에도시대 말기 소사부루라고 하는 이름에 한쪽 발이 없는 백성이 있었다. 어느 해의 가을 소사부루는 모니 상태를 보고 온다라고 아내에게 말을 남기고 행방불명이 되었다. 논에 들어가 그대로 가라앉듯이 사라지는 소사부루를 보았다라는 증언을 기초로 논을 파내 보니 소사부루와 같은 모양의 옷을 입은 허수아비가 발견되었다. 1958년 미국의 어느 탐험대가 아마존 두메 산골을 탐험 중 항상 웃는 얼굴인 기묘한 원시 부족과 마주쳤다. 남녀노소가 상냥해 보이는 이 부족은 이방인에게 적의가 없겠지라고 생각한 제프 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무기를 내렸다. 던지는 창이 제프 대장의 머리를 관통했을 때도 부족은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도망친 2명을 제외하고 탐험대는 거의 전원이 학살되었다. 최근의 가설로는 인간의 웃는 얼굴은 영장류가 동료에게 힘을 과시해 적을 위협한다라는 때의 표정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1975년 인도의 델리주에서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놀랄만한 일로 남성의 내장은 없어진 채였다. 유서에는 분명하게 그의 필적으로 이제 다음 녀석을 찾는다라고만 돼 있어. 입으로부터 빠져나왔다고 생각되는 내장은 집 앞에서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오두막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의 옆에는 유서가 있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살을 합니다라고만 쓰여져 있었다. 확실히 시체는 터무니없고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어 타살도 추측할 수 있었다. 시체는 손발과 머리가 없고 모두 소화기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1980년경에 영국에서의 사건. 근처의 폐옥을 3명의 아이들이 탐험 중 1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어느 방에 차례로 들어갔는데 한가운데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기묘한 증언을 뒷전으로 하고 어른들이 폐옥과 부근을 수색하다 벽 너머의 희미한 목소리를 의지해서 무사구조했지만 발견된 것은 창도 문도 없는 완전하게 밀폐된 공간으로부터였다. 소녀는 반쯤 미쳐 있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화장실로 향하는 남자가 자신의 뒤를 누군가가 따라 오는 것 같다라는 작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기분 탓일 거라고 웃어버려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남자가 지나간 후 문득 위를 올려본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남자가 다닌 길을 따라다니듯이 하며 천장에 빽빽이 발자국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6번째 이야기, 티켓. 미애는 핸드백 안에서 기분 좋은 얼굴로 봉투를 꺼내들었다. 그게 뭐니?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마키가 묻는다. 미애는 봉투 안에서 티켓을 꺼내 보였다. 대단히 유명한 아티스트의 라이브 티켓이다. 구하기 힘든 플래티넘 티켓으로 인터넷 경매에서는 최고가 20만 엔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그것이다. 일요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미애는 어떻게든 매니저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쉴 수는 없었다. 조퇴를 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겨우 빠져나와 라이트 콘서트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공연은 끝난 뒤였다. 미애는 휴지 조각이 된 티켓을 손에 든 채 멍하니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대의 여성이 이상하다는 얼굴로 바라보며 미애의 티켓을 반으로 잘라 돌려주었다. 접수대를 지나 복도를 지나고 공연장으로 들어간다. 매키한 잔향이 느껴졌지만 공연장 안에는 사람이 대부분 돌아간 후여서 조용했다. 미애는 티켓을 보고 자신이 앉을 예정이었던 자리를 찾아 걸어갔다. 공연장 가장 가운데 그곳에는 경비원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미애가 티켓을 보니 아무래도 경비원들이 몰려있는 자리가 미애 자신의 자리인 것 같았다. 무슨 일인가요? 경비원에게 그렇게 말을 건 미애는 자신이 앉을 예정이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미애가 앉을 예정이었던 자리는 날카로운 무언가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7번째 이야기, 휴대폰. 밤에 이부자리 안에서 벽 쪽을 향해 누운 채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 전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눈마저도 움직일 수 없고 한 곳만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휴대폰의 화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방금 전까지 내가 쓰고 있던 문자의 내용은 없었다. 누군가가 걸으면서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동영상이 나오고 있다. 그리 특별한 것은 없는 길을 돌아다니면서 시점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자신이 걸으면서 보고 있는 풍경이 그대로 보인다. 화면의 안쪽에서 앞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시점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다. 화면의 중앙에는 시점과 완전히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이 등을 돌린 채 걷고 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을 쫓고 있는 영상인 듯하다. 밤에 집으로 가는 길의 도중인 것 같다. 영상은 대단히 뚜렷하다. 밤길을 흔들림 없이 걷고 있다. 누군가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걷고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손떨림이라도 있을 법한데 영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찍고 있지만 그것을 찍고 있는 쪽은 결코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인물이 집에 도착한다. 자취생인 듯하다. TV를 켜고 목욕을 하고 맥주를 마시고 저녁 식사를 먹는다.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드디어 잠자리에 들었다. 곧바로 자려는 것은 아닌 듯 이불을 덮은 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벽 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 역시 휴대폰의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다. 아까부터 이 영상인 채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내 몸 역시 마찬가지다. 영상의 시점에서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것의 차이는 고작해야 1m 정도. 지금 내 뒤에서 숨소리가 들린다.